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10편 겨울 흙의 지혜. 12월 초 첫눈이 내린 후 며칠이 지났다. 하도연은 민경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월출산 등반을 계획했다. 농한기가 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긴 데다 겨울 산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논밭의 흙만 보았으니 산의 흙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다. 월출산은 강진에서 가깝지만 유명한 명산이었다. 기암괴석과 동백꽃으로 유명한 산이기에 겨울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하도연은 산의 흙을 관찰했다. 논밭의 흙과는 확연히 달랐다.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어 부엽토가 풍부했고 나무 뿌리들이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발밑으로 전해오는 감촉도 농토와는 달리 탄력이 있었다. 산의 흙은 다르네. 하도연이 중얼거리자 민경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용도가 다르니까. 농토는 작물을 키우기 위한 흙이고 산의 흙은 나무를 키우기 위한 흙이야.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아래쪽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굴이 있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굴 같았는데 입구 근처에 신발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살고 있는 듯했다. 저기 누가 살고 있나 봐. 민경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굴 입구로 다가갔다. 그때 굴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수염이 길고 옷차림이 수도승 같았다.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도연이 인사하자 그 사람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예상외의 제안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다.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한쪽에는 차를 끓일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춥지 않다는 점이었다. 저는 출가자 현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하고 있어요. 현공 스님은 차를 우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벌써 5년째네요. 처음에는 추위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흙의 온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흙의 온기요? 하도연이 관심을 보이자 현공 스님이 설명했다. 땅속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지면에서 1m만 들어가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정말이요? 네. 지열이라고 하죠.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얕은 곳이라도 계절 변화의 영향을 덜 받아요. 이 굴도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현공 스님은 바닥의 흙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흙은 놀라운 온도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서서히 방출하죠. 계절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도연은 신기해서 바닥을 만져봤다. 정말로 따뜻했다.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이곳은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스님은 왜 이런 곳에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 때는 흙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위에서만 살다 보니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죠. 여기서 살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현공 스님은 차를 따라주며 계속 말했다. 특히 흙의 온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봄에는 흙이 서서히 깨어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성숙한 온기를 품고 겨울에는 깊은 휴식 속에서도 생명의 온기를 간직하죠. 흙의 온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온도는 생명 활동의 기본 조건이에요. 흙의 온도에 따라 미생물의 활동이 달라지고 씨앗의 발화도 결정됩니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봄에 씨앗을 심을 때도 땅이 충분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겨울에는 흙이 얼지 않도록 볏짚을 덮어주기도 했다. 사계절의 흙 온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연의 리듬을 배우고 있어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그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하죠. 어떤 리듬인가요? 봄에는 흙처럼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가을에는 성과를 거두며 감사하고 겨울에는 깊이 휴식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현공 스님의 말을 들으며 하도연은 자신의 일년을 돌아봤다.
정말 그런 리듬으로 살아왔던 것 같았다. 봄의 설렘, 여름의 격렬한 노동, 가을의 수확 기쁨, 그리고 지금 겨울의 고요한 성찰. 그런데 겨울 흙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겨울 흙은 가장 지혜로워요. 표면은 얼어 있어도 속은 따뜻하게 생명을 품고 있어요. 내년 봄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죠. 현공 스님은 일어나서 굴 안쪽을 가리켰다. 저 벽을 봐보세요. 흙으로 만든 벽인데 겨울에도 습도를 조절해줘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게. 현대의 어떤 공조시설보다 완벽해요. 정말 그랬다. 굴 안은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혹시 이 근처에 도자기 만드는 분 계신가요? 민경이 갑자기 물었다. 아, 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고려 청자를 재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작업실이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정말이요? 그럼 소개 부탁드려요. 현공 스님은 간단한 지도를 그려주며 말했다. 김 선생님도 흙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불에 구워지는 흙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굴을 나서며 현공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겨울 흙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김 선생님의 작업실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가마에 불을 떼고 있는 듯했다. 현공 스님의 소개장을 들고 찾아가니 50대 후반의 도공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현공 스님이 보내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작업실 안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물레 성형 도구들 그리고 여러 단계의 청자들이 놓여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벽 한쪽에 쌓여 있는 여러 종류의 흙들이었다. 이 흙들은 뭔가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흙들이에요. 고령토, 규석, 장석.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흙을 적절히 배합해야 해요. 김 선생님은 흙덩어리 하나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이 흙은 강진 일대에서 나는 고령토예요. 고려 청자의 비밀이 바로 이 흙에 있어요. 다른 지역의 흙으로는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흙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요? 물론이죠. 흙의 성분, 특히 철분 함량에 따라 구워졌을 때 색깔이 달라져요. 강진 흙은 철분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청자 특유의 비색이 나와요. 김 선생님은 물레에 앉아 시연을 보여주었다. 흙덩어리가 그의 손끝에서 서서히 그릇 모양으로 변해갔다. 흙을 만질 때마다 놀라워요. 이렇게 부드럽고 가소성이 있는 재료가 불을 만나면 돌처럼 단단해지죠. 불과 흙의 만남이군요. 맞아요. 흙은 물과 만나면 부드러워지고 불과 만나면 단단해져요. 상반되는 성질을 모두 가진 신비로운 재료죠. 김 선생님은 작업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혹시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농사의 흙과 도자기의 흙의 차이를 아세요? 글쎄요. 성분이 다른가요? 성분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건 목적이 달라요. 농사의 흙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도자기의 흙은 예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둘 다 인간의 정성이 필요해요. 김 선생님은 가마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을 보면 흙의 완전한 변신을 볼 수 있어요. 1300도의 고온에서 흙이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통을 통한 승화죠. 흙이 불의 시련을 견뎌내야 아름다운 청자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 선생님은 완성된 청자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청자도 원래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하지만 도공의 정성과 불의 시련을 거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었죠. 하도연은 그 청자를 만져봤다. 매끄럽고 차가운 표면이었지만 그 속에는 흙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흙의 가능성은 무한해요. 농사꾼의 손에서는 곡식을 키우고 도공의 손에서는 예술품이 되고 건축가의 손에서는 집이 되죠. 결국 사람 손에 달린 거군요. 맞아요. 흙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인간이죠. 해가 저물어 작업실을 나서려는데 하도연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선생님, 그런데 흙과 불만으로 청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맞아요. 물이 빠졌네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레 옆에 물통을 가리켰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흙을 반죽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물레에서 성형할 때도 계속 물을 발라줘야 해요. 김 선생님은 물통에서 물을 떠서 흙에 부었다. 보세요. 마른 흙은 아무리 주무르려 해도 부서지기만 해요. 하지만 물을 만난 흙이 부드럽게 변했다. 김 선생님의 손끝에서 흙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물은 흙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원하는 형태로 빚을 수 있게 해주죠. 그럼 물, 흙, 불이 모두 필요한 거네요. 정확해요. 세 원소가 조화를 이뤄야 완성돼요. 물이 없으면 그릇의 형태를 만들 수 없고 불이 없으면 견고하게 형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김 선생님은 반건조된 청자를 들어보이며 설명했다. 이 청자도 지금은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예요. 너무 젖어 있으면 형태가 무너지고 너무 마르면 갈라져요.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다가 가마에서 완전히 물기를 날려보내야 해요. 물도 단계별로 조절해야 하는군요. 네. 성형할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건조할 때는 서서히 물을 빼내야 해요. 그리고 가마에서는 1300도의 불로 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죠. 하도연은 그 과정을 상상해봤다. 물의 도움으로 형태를 잡고 서서히 물을 빼면서 굳어지고 마지막에 불로 완성되는 과정. 그런데 이상해요.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인데 도자기에서는 협력하네요. 그게 바로 신비로운 점이에요. 물과 불이 순서를 지켜 만나면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해요. 하지만 동시에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키죠. 김 선생님은 작은 청자 잔을 하도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잔을 만들 때도 물의 도움으로 형태를 잡고 불의 힘으로 완성했어요. 이제 이 잔은 다시 물을 담는 그릇이 되었죠. 순환하는 셈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도연은 많은 생각에 잠겼다. 현공 스님의 겨울 흙 이야기, 김 선생님의 물과 흙과 불의 철학. 모두 새로운 관점들이었다. 그날 밤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청관산에서 2명의 스승을 만났다. 현공 스님에게서는 겨울 흙의 지혜를, 김 선생님에게서는 물과 흙과 불의 삼원소 철학을 배웠다. 겨울 흙의 온도 조절 능력이 놀라웠다. 표면은 얼어 있어도 속은 따뜻하게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 인간도 겨울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서는 물, 흙, 불의 조화를 배웠다. 물이 없으면 형태를 만들 수 없고 불이 없으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물과 불이 순서를 지켜 만날 때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한다는 것도. 농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흙과 물과 햇빛불이 조화를 이뤄야 곡식이 자란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자연의 지혜가 예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흙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농부의 손에서는 곡식이 되고 도공의 손에서는 예술품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1년간 농사를 지으며 흙의 여러 얼굴을 보았다. 생명을 키우는 흙, 순환하는 흙, 겸손한 흙, 무상한 흙, 어머니 같은 흙. 그리고 오늘은 온기를 품은 겨울 흙과 예술로 승화하는 흙을 보았다. 흙의 철학은 정말 깊고 넓다.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김 선생님이 준 청자잔의 차를 따라 마셨다. 작은 잔이었지만 그 안에는 흙의 긴 여행이 담겨 있었다. 강진의 산에서 시작해서 도공의 손과 가마의 불을 거쳐 지금 자신의 손에 이르기까지. 내일부터는 또 다른 겨울 흙의 모습을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휴면 중인 논밭의 흙이 어떻게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는지,